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셔서 말씀 듣고 있죠.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수 소장님 모시고 중국 얘기 또 연초니까 한번 또 쫙 정리를 좀 하고 올해 중국 관련된 투자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좀 가늠을 하실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 들어서 우리 시장이 며칠 안 됐습니다만 하여간 글로벌 수익률 1위라고 하더군요. 근데 보니까 상해가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미국도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 중국 시장은 조금 주춤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이유가 있을까요? 계절적 이유 있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네네. 중국은 뭐 우리는 이제 제니어리 이펙트 그래서 1월달 효과가 있는데 네. 중국은 이게 2월 효과예요. 그래서 이게 최근 14년 동안의 그 월별 주가 상승률인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5년이네요. 네. 예, 그래서 25년이네요. 예, 5년 동안 보면은 저게 1월달에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그러게요. 특이한 게 이제 2월, 3월, 4월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고 12월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산기가 12월이고 1월이 이제 새로운 뭐 결산기 시작인데 그렇죠. 중국은 3월 초에 양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때가 실제적으로는 모든 정책의 시발점이 됩니다. 3월 양해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기대감이 2월 달에 이제 주로 작용하기 때문에 1월은 약하고 2월이 이제 세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 시장은 연초에 조금 부진하고 이런 거를 크게 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뭐 경제가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 거시 쪽이.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뭐 작년에 중국의 그 굉장히 뭐 위기설, 뭐 부도설 뭐 많이 나왔는데 지금 네. 보시면 작년 3, 4분기에 4.6으로 최저고요. 지금 아마 4, 4분기는 한 5.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은 아마 작년 3, 4분기였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거 왜 이랬냐 그러면 작년 3, 4분기 말에 중국 정부가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효과가 있냐 없냐 논란이 많은데 다음 차트 보여주시면 먼저 PMI 지수가 이제 10월 달부터 반등해서 연속 3개월 50 이상 갔습니다. 그러게요. 뭐 PMI라는 게 한 3개월 정도 예측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기가 단기 경기가 반등했다. 그다음 차트 보여주시면 네. 뭐 뭐니 해도 중국의 부동산이 그렇죠.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는데 그렇죠. 네. 여기에 좋은 시그널이 하나 들어온 것이 지금 100대 부동산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드디어 작년 12월 달에 플러스로 살짝 돌아섰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보면 베이징이나 샹하이 같은 대도시가 뭐 거의 2배, 3배 거래량, 물론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그 얘기는 뭐 우리 주식시장하고 같은 느낌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늘어났다 말씀이고.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집값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거래가 먼저 늘어나서 말씀하신 저가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거래가 활발해진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집값이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가 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주가도 그렇지만 진바닥은 가격 바닥이 아니고 거래량 바닥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야 진짜 돈이 들어온 건데 스마트 마니가 들어왔다. 우리도 뭐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항상 뭐 큰 손 스마트 마니가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뭐 대중들이 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중국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부동산도. 그래서 뭐 중국 정부가 그 작년 12월 달에 그 경제 공작회의를 하면서 아주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이 주식시장 부양과 부동산 시장 부양을 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 얘기는 이제 그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상승을 통한 소위 말하는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를 노리겠다. 그걸 통해서 내주시장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부동산 시장에서 살짝 봄바람이 분 이유다. 그렇게 보십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당연히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어느 나라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양을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돈을 쏟아붓고 뭐 금리를 내리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투자자분도 많이 그 고민을 하시는 게 그걸 텐데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불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중국이 작년 중앙경제공책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대적인 올해 경기 부양책을 펼치겠다고 했던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중국 당국의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쭉쭉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좀 약간 의구심이라든가 우려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련한 게 제재 역설이 있을 것 같아요. 제재 역설.
이제 동네 골목대장처럼 자기네 생만 갖고서 뭐 규제하고 부동산 했지만 네. 그게 내리 3년 반 동안 경기가 하강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래도 사실은 반성하기가 어렵죠. 예. 그런데 여기 외부 충격이 지금 세게 들어오면서 네. 이게 정권의 위기다 이렇게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4분기에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가 리커버하는 중요한 동인은 트럼프다.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강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에 맞대응하려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지금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재정금융 정책인데 그렇죠. 지금 이번에 2025년에 어떤 정책을 쓰냐고 그랬더니 숫자는 얘기를 안 했지만 표현을 보면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제 썼던 그런 용어들이 이제 처음으로 다시 거의 이제 뭐 16년 만에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역대 최대의 이제 금융 정책, 재정 정책을 쓰겠다. 이제 요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그건 뭐 통화량하고 이제 그 재정 지출 늘린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중국이 통화량을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낮춰왔어요. 인플레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지만 2020, 21, 22, 23에도 상대적으로 빨리 코로나가 잡혔기 때문에 미국은 사상 최대로 돈을 풀었는데 중국은 돈을 별로 많이 안 풀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표해 보시는 저 중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저기서 쭉 내려오는데 저 기간 중에 중국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대적인 좀 약간 뭐 뭐랄까요? 규제도 있었고 규제 정책 이걸 뭐 이런 폈던 것도 있었는데 연결되는군요. 그래서 2024년이 통화량이 가장 적었어요. 아 그러네요. 뚝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에는 통화량을 대폭적으로 늘린다. 이게 이제 있고, 그래서 뭐 돈 풀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는 말이 바로 그건데. 그다음 예. 두 번째 차트 보여주시면요, 결국은 뭐 경기가 나쁠 때 누가 구제하냐면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24년에 재정 적자를 한 GDP 한 8% 정도를 낸 것 같아요. 작년에 그렇죠. 8%.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도 뭐 최하 10에서 11% 정도를 내서 GDP의 한 2, 3% 정도 지금 빨간 색깔로 그려놓은 거 예, 오른쪽을 맨 시청자분께서는 끝입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정도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디 쓰냐 그럴 때 그 SOC 그리고 주로 이제 IT 관련되는 SOC 뭐 이런 쪽에다가 이제 대폭 자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나 가전 같은 내구 소비재를 바꾸는데 그렇죠. 보조금, 세금 감면 확 해줘 버린다는 거죠. 뭐 이태면 이구환신 같은 거를 더 세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제 이런 걸 했냐고 그럴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을 금년에는 뭐 이게 확실히 부양하겠다고 한 이유는 지금 요 차트가 보면 왼쪽에 주민들의 소득 수준으로 보면요. 지금 파란 색깔이 나머지는 다 플러스로 올랐었는데 파란색만 이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게 뭐냐 하면 재산소득, 금융소득만 내리 3년째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집값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고 이 영향이겠군요. 그래서 주식 떨어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 떨어진 것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 차트는 이제 어디다 소비를 할 때 그럴 때 보면 여기 그 검은 색깔로 된 것이 오른쪽 차트 보시면 저게 주택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제로까지 가버린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 금융소득이 줄고 주택 소비가 주는 것이 내수 소비의 치명적인 독이었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이제 가로 늦게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왼쪽에서 보시는 금융소득을 높여서 소득 증가를 시키고 소비도 부동산을 저것을 부양시켜 가지고 이게 소비를 늘리는 요 전략으로 완전히 바꿨다는 거죠. 그 효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개월 동안 그렇게 돈 퍼보고 전략 바꿨더니 12월 달에 부동산 회사들의 매출액이 드디어 플러스로 이제 살짝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중국이 흔한 말로 작심을 하고 지금 일단 중국 내부 상황을 좀 살리겠다 이렇게 나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사이즈가 우리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GDP에 작년에 8%였던 걸 올해 예를 들어 11%까지 말씀하신 대로 올린다고 그러면은 GDP 3%를 이제 투입을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재정적 비율을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네.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관세 폭탄 맞으면 저거 죽었다. 성장률이 뭐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지금 중국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7%, 그 17% 중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중이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중국의 수출 비중에서 미국 비중이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이 줄었네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수출이 0이 되면은 중국의 GDP가 한 2.8% 정도 마이너스가 네. 돼요. 그럼 5%에서 2.8% 빼면 2%로 추락하죠. 그렇죠. 근데 뭐가 이제 다르냐면 중국이 지금 내수 소비가 GDP의 57%가 돼요. 그래서 소비를 5%만 늘리면 바로 2.8%가 늘어나게 되고 10%를 늘리면 이제 5%가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어떤 전략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전략이 내수 증가로 그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것이 금년도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정책도 쓰고 있고 네. 또 뭐 많은 이제 뭐 예측으로 보면 만약에 한국이 미국처럼 저런 이제 폭격을 받았다 그러면 주가 폭락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 근데 중국은 뭐 조용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제 60% 때릴래 그럴 때 거기에도 이제 중국이 지금 내심 이제 갖고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엔비디아 주가가 갑자기 하루에 5%가 훅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규제한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엔비디아 반독점을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네, 요청을 네. 줬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볼모로 잡힌 기업이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만 해도 아는 게 애플은 확실하게 잡혀 있고. 그보다 더 이제 시리어스한 게 테슬라. 테슬라네요. 아,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도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의 95% 중국에서 만들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30만 대 캐파 중에서 95만 대를 중국에서 만듭니다. 네. 그래서 4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월마트는 팔고 있는 물건의 50에서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래서 이 세 개 기업의 생산을 손을 댔을 때 뭐 심플하게 지금 뭐 앨런 머스크가 난리치고 뭐 이렇게 있지만 만약에 샹하이 린강에 있는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 공장을 한 달만 영업 정지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럼 엄청난 시합이 오게 되고 주가가 뭐 아주 엄청 폭락할 수밖에 그리고 없겠네요. 보다 심각한 것은 미국의 시가총액 1등하는 애플이 95%를 아직도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거 영업 정지 한 달만 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건 나스닥 전체가 충격을 받는 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런 이제 세계의 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대응책은 뭐냐 그러면 어차피 지금 25% 때리는데 거기다 60%를 더 올리면 85% 네. 보복 관세를 맞으면 수출은 어차피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대응책은 내수밖에 없다. 그래서 완전 이제 내수에다가 지금 올인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돈하고 재정을 왕창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 내수에서 네. 핵심이 바로 주식하고 부동산이 살지 않으면 이제 내수 회복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부동산을 예. 부양하겠다. 그게 이제 금년도의 그 경제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 등등등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해서 그 다음에 미국 얘기도 또 좀 나오고 했고 그러니까 미국과 이제 계속 맞서서 과연 중국이 이렇게 자기 내부의 내수를 살린 식으로 돈을 쏟아붓고 해서 그게 과연 정말 집값이 또 오르고 예를 들어 실업률도 조금 줄어들고 특히 청년 실업률 중심으로 그 다음에 소비들도 늘고 그 소비가 늘려면 결국 심리가 또 좀 회복이 될 테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떤 그래서 이제 판단이 드세요? 그것은 이제 뭐 부동산 우리도 그렇지만 경기 다 풀었는데 부동산 뭐 서울 일부 지역만 그렇지 지방은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완전 양극화죠. 우리나라의 이제 뭐 땅으로 보면 98배, 인구로 보면 24배, 경제 규모는 10배가 되는 나라가 우리도 경기 부양책 쓰고 나서 시차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데 바로 나올 거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쓴 정책의 효과는 아마도 금년 3, 4분기 4, 4분기 돼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거의 1년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아마 몇 가지 그 거래량이나 가격이나 뭐 이런 쪽에서 시그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결국은 부동산하고 플랫폼 기업하고 교육 기업이 MZ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었는데 이걸 죽여놔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뭐 결자 해지 그 누가 그렇게 한 거냐면 정부가 헛발질한 그런 거거든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정부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싹 다 풀었고 플랫폼 기업 이거 마윈부터 이제 완전히 다 풀어줬고요. 그래서 교육은 아직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에서 특징은 가외 교육은 여전히 맡고 있는데 직업 교육, 성인 교육은 이거 대대적으로 늘려라.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그런 성인 교육, 직업 교육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아주 이제 좋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 지표들로 설명을 해야지 입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러나 조금 뭐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러나 그 중국의 정부의 영향력 입김이라는 것은 이거 뭐 서방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 작심하고 이게 대놓고서 이제 언급한 거를 이게 실패를 했다? 그것은 진짜 정권의 위기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시진핑이 지금 사실은 기존에 있는 툴을 깨고 지금 사면임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뭔가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정권의 존립 기반이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거를 뭐 잘 아는 중국 정부가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상황들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린 상황들을 기본 전제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아까 이제 1월은 원래 전통적으로 좀 그랬고요. 2월부터 이제 3월에 양해가 있고 그래서 2월부터 이제 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한 분기 정도, 한 3개월 정도는 아까 막대 그래프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최근 4, 5년 사이에 좀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중국 투자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럼 1월은 일단 좀 피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럼 이제 2월 정도 들어갔을 때 뭔가 중국 투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법하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1월 20일이 변곡점일 것 같아요. 트럼프 취임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악재가 얼마나 큰 거냐를 그걸 이제 해석을 할 거고 또 지금 뭐 중국 증시가 이제 옆으로 행보하는 이유는 관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 심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1월 20일 이후에 시장이 어디로 갈 거냐가 중요한데 네. 결국은 이제 뭐 뭘 사냐 뭘 뭐 집중하냐는 건데 지금 중국을 보면은 미국하고 상황이 똑같은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첨단 산업 뭐 이게 이제 문제다. 근데 중국에 무슨 첨단 산업이 있어? 이렇게 이제 많이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재미난 건 아마 아까 이제 그 뉴스 브리핑 하실 때 보면 젠슨 황이 자기네 제품 설명을 하면서 뒷 배경에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14개를 그걸 보여줬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재미난 건 그 14개 로봇 중에서 미국 로봇은 4개인데 중국 로봇이 6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지금 AI 뭐 얘기를 하지만 AI는 결국은 이게 로봇의 머릿속에 그걸 집어넣는 그렇죠. 것인데 네. 거기에 지금 만약에 중국이 뭐 저런 짓을 했다고 그러면 저거는 이제 흑심이 있다고 보지만 젠슨 황이 저게 14개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6개의 중국 거를 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성능에 대한 평가나 뭐 인지도 뭐 이걸 이제 봤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뭐 작년에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바로 여기 나오네요. 바로 저 6개 로봇입니다. 저게 다 중국 회사들인 다 거죠? 중국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의료, 교육, 뭐 생산, 뭐 각종 이제 방향에 쓰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AI나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누가 1등이야? 당연히 미국이죠. 그렇죠. 그럼 2등이 누구냐 그러면 그것은 또 당연히 중국입니다. 중국이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로봇이든 AI든 간에 거기에 반도체가 없으면 이제 꽝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금년도에도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주가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뭐 히트를 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제재를 받았는데 왜 가능할 거냐 그러는데 예. 그게 바로 제재 역설입니다. 그래서 제재를 하웨이하고 SMIC를 제재를 했는데 그 두 개 회사가 멀쩡하게 살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데 중국의 내수 시장이 워낙 크고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제재를 해줘가지고 중국의 반도체에서 계속 커지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에서 예전 같았으면 뭐 당연히 TSMC 1등, 삼성 2등, 그래서 중국의 SMIC는 한 5등, 6등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작년, 금년 들어가지고 이게 확 올라와가지고 3등입니다. 삼성 다음에 중국 SMIC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삼성전자 작년에 부진했던 배경 중에 하나도 그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뭐 반도체들에게 중국의 영향이 승부하잖아요.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굉장히 아리아나하겠지만 제재 역설이 적용되는 게 반도체고 최근에 보면 SMIC가 거의 사상 최고치 주가를 갑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이제 반도체 회사들 뭐 이런 회사 거의 상한가를 가는 것이 바로 금년도에 중국이 또 3차펀드를 한 50주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같이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 아마도 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전기차인데요. 중국 전기차가 작년 12월 달에 신차 침투율이 50%를 넘어갔어요. 예. 전체 자동차 판매 중에 절반이 전기차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캐즘하는 캐즘을 넘어섰고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배터리가 이게 드디어 이제 한 2년 반 동안의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뭐 AI 이런 데들이 아마 금년에 중국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말씀을 하시고 또 뭐 소장님 원래 또 반도체 전문가시기도 하고 그 소위 말해서 ASML 뭐 이쪽 그 EUV 노광기 못 들여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대략 뭐 6나노, 7나노까지는 가능해도 뭐 이를테면 2나노, 3나노 이런 첨단 선단 공정이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으로는 결국 못 가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한계가 있다. 이런 식의 사실 뭐 평가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서방 세계에서 보면 그런데 그래서 뭐가 하면 EUV를 안 쓰는 공정을 쓰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뭐냐 하면 3D면 3차원으로 가게 되면 EUV가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 뭐 삼성도 그렇고 다가 그게 올인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DUV는 이미 왕창 사가지고 앞으로 2년, 네. 3년 쓸 거를 다 샀기 때문에 5나노 억지로 해서 5나노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밑으로 가려면 반드시 현재와 같은 공정을 쓰게 되면 EUV가 EUV가 있어야 필요한 돼요. 거고, 예. 근데 만약에 3D 면전으로 가게 되면 EUV가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목숨 거는 건데 지금 네. 보면 최근에 마이크론이 뭐 선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마이크론이 HBM도 만들고 엔비디아도 납품을 하는데 마이크론은 EUV를 쓰지 않습니다. 그걸 쓰지 않고도 그까지 그 정도 왔다는 간다. 것은 새로운 공법을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좀 상황을 좀 너무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중심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거가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오늘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좀 듣게 되네요. 자 오늘 전병훈 소장님과의 말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